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강영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체코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체코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신 박철민 유럽국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모파에는 처음으로 출연을 하시는 건데요. 그동안 어떤 과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처음 이런 기회를 가지고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한 27년, 외교부 들어온 지 한 27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55개국, 네. 유럽의 55개국, 그 터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다 합해가지고 55개국이다 EU, 아셈 이런 국제기구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는 그 국제기구 쪽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뭐 조약가라든지 환경협력가라든지 그리고 군축과 아주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군축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네. 그런 업무를 했고 유엔에서도 근무를 했고 네덜란드에서는 그 화학무기 검지기구 그런 업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네, 세계 각국으로 출장 참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그 에피소드가 없으면 거짓말이고요. 예, 에피소드 있습니다. 네. 1990년에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89년도에 외교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비행기 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가 이제 4차 그 NPT 평가회의라고 그래서 핵 문제 관련 평가회의였습니다. 갔는데 그 한 달 동안 제가 제네바를 갔었고요. 네. 그 한 달 동안 하는 가운데 가장 그래도 좀 재밌었다. 지금도 제가 친구들한테나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회의가 있다 보면은 회의 중간중간에 커피 브레이크라고 해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축 쪽이죠. 핵 문제에서 이제 막 그냥 자료도 정리하고 노트도 하다가 노테이크도 하다가 와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당시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눈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네. 그분들이 많이 그냥 커피를 같이 마시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딴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핵과 관련된 NPT 회의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스톱을 하고 같이 이제 그 사람 커피 놔두고 말이죠. 네. 같이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경제 관련, 요즘쯤에 경제개발 관련 그런 회의였어요. 네. 저희하고는 다른 회의장이었고. 근데 이제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그 차관인데 그게 네. 외교부 차관인지 그 경제성 차관인지 모르는데 그분께서 이제 들어가서 스피치를 한 겁니다. 네. 기조연설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느냐, 또 저기 좀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들이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했더니, 벌써 25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만큼 국제사회에 돈을 도네이션 한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예. 그러고 난데 일본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아무도 그냥 다 이제 들은 거 이제 자기들 전부 이제 본부에 전문을 쳐야 되겠죠. 네. 그러고 나한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워낙. 저도 물론 나왔지만은. 예. 근데 그게 금석지감인 게 지금 와가지고는 일본 사람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국가도 그렇게 그런 어떤 그 행동의 패턴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25년 전에는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경청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네. 제가 느꼈던 그런 임프레션, 그런 예. 평가만큼.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지도자라든지 그다음 우리 이분 저 같은 경우도 국장이지만은 나가서 그러한 우리 역할이라든지 우리 국제사회 뭘 기여할 건가를 밝히게 되면은 전부 다 들어준다. 근데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예. 이게 외교관의 특권이면 특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그 많은 유능한 미래 외교관 우리 후배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피하라는 거거든요. 네,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나라를 여행했는데 그 여행이라는 게 그냥 일반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관광 여행사에서 티켓을 사고 가고 그게 아니라 국제 회의가 참으로 많습니다. 네. 제가 국제기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아서 세계의 4대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이집트. 이집트 맞고요. 네. 아테네고요. 네. 그다음에 시안 있지 않습니까? 시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로, 시안, 로마, 아테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네 군데 참 가기 힘든 곳인데
국제 그 회의에 통해서 제가 갔고 또 그런 어떤 뭐 감명 깊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아까 일본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25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국장님께서 지난 6월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하멜 기념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을 하셨다고요. 하멜 하면 또 유럽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네. 네덜란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2등 서기관부터 1등 서기관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 당시에도 물론 그 하멜은 알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알지 않았습니까? 교과서에 나오니까.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멜 표류기 이렇게 해서 잘 알려져 있고 한국을 유럽에 최초로 알린 분이다. 네덜란드 사람이다. 네. 17세기였다. 뭐 여기까지는 공부 좀 잘하는 학생 같으면 또 학문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은 알 텐데요. 네. 이제 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합니다. 하멜은 이제 그 인도 회사라고 네덜란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많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민지에서 이제 그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직원이었다가 이제 선박을 타고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에 제주도 인근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자초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초가 돼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압송이라 그러나요? 이제 데려왔겠죠. 이상한 뭐 파란 눈의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한 10수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예, 강진에서도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로를 거쳐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네덜란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서 이제 야, 너 그동안 어디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았다. 네. 그러면 한국은 어떤 나라이냐? 자기가 이제 정리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일종의 그동안의 표류 보고서죠. 그죠? 그걸 회사에 내야지 이제 회사에서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돈도 좀 주고 말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보고서가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책으로 출판돼서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게 된 어떤 첫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네. 이 사람의 그 하멜의 고향이 그 네덜란드의 그 호르쿰시라고 호르쿰시입니다. 네. 그 호르쿰시에서 하멜을 기려야 되겠다. 또 이 하멜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한국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네덜란드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한 네덜란드 양국 관계의 어떤 그 발자취다. 앞으로 이 사람을 좀 더 네덜란드 내에도 좀 알려야 되겠다. 또 그리고 자기들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네덜란드 찾게 하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관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멜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요 하멜의 생가 뭐 17세기니까 지금 딱 요 집이다 할 수는 없지만 기록을 근거로 해서 대강 이 집이 하멜의 생각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물을 호르쿰시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17세기풍으로 이제 개조, 리모델링을 했고요. 여기다 이제 하멜의 전기 그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멜이 강진군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강진군 하면 또 고려청자 아니겠습니까? 그 고려청자 판매장도 설치가 돼 있고요. 저도 가봤는데 가서 물론 그 커팅 세레모니라고 그러죠, 그죠? 그 처음에 오픈하는 그날 저도 지난 4월에 가봤었는데 많은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KLM 뭐 회사 광고하는 건 아닌데 그 KLM 그 네덜란드 국적기 항공사거든요. 요걸 타게 되면은 뭐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은 안 되더라고요. 비즈니스석에 타게 되면은 그 델프트 블루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미니어처를 줍니다, 항상. 근데 지난 10월에 이 하멜 하우스가 KLM의 올해의 델프트 블루 하우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쁩니다, 이게. 조그마한 도자기로 만든 건데, 이 하멜 하우스 똑같은 걸 만들어서 미니어처를 비즈니스 관객들한테는 준다. 이 말은 이제
한국과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KLM을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전달하는 아주 문화교류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17세기 사람이었던 하멜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식 방문한 체코. 체코하면 또 연상되는 것이 바로 프라하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진 그런 도시이기도 한데 체코나 인구나 경제 규모 같이 뭐 체코의 국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프라하 그러면은 정말 이쁜 이름이죠, 그죠? 근데 이게 프라하라는 게 슬라브어로 그 문지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문지방. 근데 이번 대통령님께서도 인용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네. 프라하는 문지방이기 때문에 많은 교류가 지금 있고 양국 간의 교류가 더 문지방이 닳도록 더 확대를 시켜서 더 발전시켜야지 이런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문지방이라고. 체크는 그 한반도 크기 한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작죠, 그죠? 우리 그 대한민국보다는 좀 작은데 인구는 한 1,600만 명. 유럽의 나라의 뭐라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네. 1,6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유리공예 그러면은 체크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기초과학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네.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기계공학 기술 이게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이러한 튼튼한 어떤 그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네. 2014년 기준으로는 GDP가 한 3,200여 불 정도 되고 1인당 GDP가 한 2만 불쯤 되니까 네.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또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지난 25년 전에는 공산권 국가였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발전이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체코가 작년에는 한 2%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4%가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지금 안 좋고 있는데 네. 뭐 옛날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데 이만큼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뭐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여력이 발전 여력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가 체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라하 얘기 조금 전에 드렸는데 프라하는 신혼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라하를 찾는, 체코를 찾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방문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도 잠깐 보다 다는 안 봤는데 18부작인가 16부작이라고 그러는데요. 10년 전쯤에 나온 네. 건데 프라하의 연인 그 전도연 씨가 뭐 주인공이었고 그다음 프라하에서 직접 찍었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 체코가 어떤 곳이다, 프라하가 어떤 곳이다는 걸 알렸고 또한 체코에서도 최근에 그 프라하 여인이 체코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연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우리한테 또 유리했던 네. 그런 어떤 기회를 줬는데요. 프라하는 정말 아름답긴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보셨겠지만은 유럽의 진주 이렇게 알려져 있고 공식적으로는 한 연간 한 20만 명 폭발적으로 넓고 있는 수치고요. 네. 올해는 한 3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한 40만 명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체코를 관광하고 즐기고 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한국 사람들 아주 마주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체코의 문제가 아니고요. 좀 네.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유럽에 살았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영사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유학생들이 잠깐 뭐 한눈 팔다 보면은 뭐 소지품 없어지고 도난 당하고 뭐 여행백이 없어요. 카메라도 네. 없어지고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한국 사람 스마트폰 2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좀 그런 거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는 체코에 한정된 주의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이 아주 불운스럽게도 요즘에 그 테러 문제가 아주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하시고요. 네. 저도 항상 주의합니다만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 가지 마시고 신고하십시오. 네. 또 체코를 방문할 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체코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문화가 있다면요? 제가 이제 저도 가서 느꼈던 건데 그 세계에서 유럽 전체가 굉장히 맥주가 유명합니다. 다양한 맥주가. 저는 그 독일 맥주가 제일 최고다고 생각을 했고 뭐 네덜란드 살았을 때는 네덜란드 맥주가 최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이 깊은 맛 그러면은 체코 맥주입니다. 저는 뭐 이제 체코 맥주에 네. 굉장히 그 선호하게 됐는데요. 그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체코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1년에 마시는 맥주가 평균 157리터니까 뭐 이틀에 뭐 한 리터씩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며칠 쉬었다 그러면 매일 마시는 거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체코인들에게는 맥주는 삶이다, 라이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들은 맥주를 흐르는 빵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접대도 하고, 이때는 음료가 아닌 음식이죠, 그죠? 예. 음식이기도 하고. 저도 가서 느꼈는데 물보다 쌉니다. 와, 그래요? 물보다 싸고 맛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우리가 김치 종류 외국 사람들이 저보고 물으면 200가지가 넘는다 이런 말 하는데 저 체코는 그 맥주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체코를 방문하면은 꼭 그 체코의 전통 맥주를 좀 마셔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뭐 주변이 전부 다 그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눈으로는 즐기지만 입으로는 맥주를 즐겨라 뭐 그런 네.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저는 필스나 우르켈입니다. 많이 들어본 맥주 이름이네요. 필스나 우르켈인데 예. 필스나 우르켈 이름 아는데요. 그 우르켈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또 무슨 뜻인가? 우르켈은 오리지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조 필스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이 이름으로는 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말고도 뭐 버드와이즈 같은 부드바이즈 브루바르, 그다음에 깜브리누스, 코젤, 그다음에 스타로 브라멘, 아주 다양한 맥주가 있어서 예. 한번 가시면 꼭 마셔보시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네, 되죠? 말씀해 주세요. 체코 이 나라가요. 그 유럽 나라 중에서 특히 그 중유럽 나라들이 체코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세그라드 4개국이라 그러면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나라들이 모두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전통,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친지들 간의 유대감이 좋고 자주 모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시간이 되면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 애들을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교육열이 상당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똑같습니다. 예. 가보면은 느낍니다. 왜 우리가 그곳에 20년 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는지 그걸 느끼게 되고요. 그 코메니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코메니우스가 근대 교육의 아버지다. 네. 이렇게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코메니우스가 체코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프라하 대학도 네. 그 유럽 특히 중부 유럽 최초의 종합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교육적인 그 환경, 네. 배경, 이것이 그 양국 관계의 미래를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체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체코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올해가 한국과 체코가 수교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간 우리나라와 체코 외교 관계는 어땠나요? 예, 우리나라는 그 체코하고 그 당시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독립하기 전이니까, 체코하고 분리되기 전이니까 1990년 3월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분리된 이후에 슬로바키아는 별도로 저희가 1993년도에 양자 관계를 맺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올해로 수교한 지 25주년이 됩니다. 90년을 기준으로 했을 그렇습니다. 때 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5주년이 되고, 예. 우리가 뭐 소위 뭐 주빌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실버 주빌리, 골든 주빌리,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주빌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지금 실버 주빌리 되는 25주년이 되는 거고요. 네. 의미가 있는 것은 체코가 그 다른 비세그라드 4 국가들하고 같이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다. 그러면서 저희하고, 그러니까 양국 간의 관계가 아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아주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 규모만 일단 보면은 지난 10년간의 양국 교육 규모가 5배 가까이 늘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체코의 지금 3대 투자국입니다. 그렇게 발돋움을 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이 문제에 있어서, 또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체코가
우리의 모든 정책을 이와 유관된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우방국 중에 우방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2월달에 그 소보트카 체코 총리가 방한을 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양국 관계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성숙한 발전을 이룬 국가들끼리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국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이라든지 지역적 문제를 다루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성공적인 그 방한 행사가 됐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뭐 불과 10개월도 안 돼 가지고 저희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방문이 또 성사되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행 그 계획, 행동 계획, 그 액션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그 액션 플랜도 채택이 돼서 앞으로 25년이 어떻게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첫 일정이 제만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예, 그 제만 대통령님과의 그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1995년도에 체코를 방문하셨으니까 이게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수교를 했고 그다음 그 이후 5년 만에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 가시고 그동안 20년 동안 가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20년 만에 이루어지니까 저희를 얼마만큼 이렇게 뭐라고 하나 진지하게 웰컴 했을까 하는 거는 뭐 미뤄 짐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양국 경제 규모가 20억 불 정도의 교역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15억 불 정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체코 측이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 또 협의가 됐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만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초기 반응을 얻었다 하는 큰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원전이라는 그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고 국방 방산이라든지 과학기술 혁신, 문화 관광 교류 뭐 이런 면에서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피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딴 국가의 정상에 오실 때나 우리가 어떤 순방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처에서 또 관계 기업에서 또 비즈니스 포럼도 있고요. 이번에는 18개에 이르는 협력 양해 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약을 드리면은 양국 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융합을 해서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성숙화하고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최된 제1차 한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먼저 공동 기자회견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소보트카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쉬드워 총리님, 오르반 총리님과 피소 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 간의 건설적인 협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비세그라드 4개국은
25년 전 각각 국교를 수립한 후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바탕 위에서 다방면에서 꾸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결같이 지지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EU 내 우리의 2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여 기업과는 물론 국민들 간에도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양측은 개별적인 양자 관계에 더하여 오늘 한 비세그라드 협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만들므로써 더욱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4개국 총리님들과 함께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 정상들은 미래의 협력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상들은 오늘 만들어진 협력의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대화 채널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양측은 금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한반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비세그라드 그룹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정상들은 비세그라드 4개국의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 공유 세미나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 정상들은 그간 급속도로 긴밀해진 양측 간 경제협력의 규모와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교역, 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 초에 시행이 될 예정인 한 비세그라드 경제발전 공유 사업은 상호 호혜적 협력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정상들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협력 모색을 위한 대화 추진과 인프라 고위급 회의 설치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본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한 비세그라드 연구협력 양해각서가 조속히 체결되어 비세그라드 펀드를 활용한 연구혁신 파트너십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로 우리 정상들은 인적, 문화적 교류가 한 비세그라드 간 협력 관계의 견고한 초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 9월 비세그라드 음악제와 우리 문화공연단의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공연 등 지난 1년간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들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인적 교류를 지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양측은 한 비세그라드 차세대 문화교류 캠프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지난달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인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테러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리아 사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유럽 난민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상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우리 정부의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과
추가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또한 근본 파리 기후 총회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늘 구축된 정상 차원의 파트너십은 한국과 비세그라드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이 되어 공동 번영을 위한 호혜적 실질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비세그라드 그룹 V4라고도 하잖아요. 네. 국민들 중에서는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비세그라드 4는 저는 1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전만 해도 저도 몰랐어요. 이 비세그라드가 뭐지? 뭐 하여튼 도시 이름 같기도 하고 뭐 그 글자 하나하나 앞에서 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운이기도 한가 몰랐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헝가리의 그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비세그라드라는 뜻은 이제 높은 언덕에 위치한 정착 도시다. 우리 그냥 좀 뭐 학생들 같으면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아크로폴리스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세그라드는 헝가리 도시 이름인데 아크로폴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되고 여기 역사를 제가 보니까 비세그라드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이 나라들의 전신이었죠. 1335년에 그 당시 이제 보헤미아 왕국, 체코슬로바키아 왕국입니다. 네. 그 보헤미아 왕국, 헝가리 왕국, 폴란드 왕국 이 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그 챌린지, 이 고난을 극복하겠나, 살 길을 마련하겠냐 하고 만났던 도시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990년, 뭐 89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체제 전환을 이루면서 똑같이 자기들도 우리끼리 한번 옛날 1335년에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지역 협력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도시 이름을 땄다고 하고요. 예. 그때는 세 나라였고 지금은 이제 네 나라가 됐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뭐 네. 현재 근대사적으로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근대사 쪽으로는 4개국들이 이제 1991년도에 이렇게 만났지만은 네. 뿌리가 다르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같이 살다 보면은 그 갈등과 반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런 지역 협력체 이제 그만두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진지한 논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도 함께 겪었고 네. 그 다음에 89년, 90년 소련의 그 압제로부터 전부 다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했고, 이제는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 잔재를 빨리 제거를 하고 과거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을 이렇게 종식시키면서 어떻게든지 나토라든지 그다음에 EU라든지 빨리 가입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지역 협력체를 설립을 했고요. 예. 아주 성공적으로 4개국이 같은 날 1999년도에 나토 가입, 그 다음에 2004년도에 EU 가입을 성공적으로 했고, 성공적으로 가입한 이후에 그러면 무너지자, 뭐 우리는 헤어지자 이렇게 아니고요. 또 다른 목표점을 가지고 그 주변국에 있는 뭐 동방권 국가들, 오른쪽에 있고 왼 서발칸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의 그 EU 가입이라든지 나토 가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우리도 지역협력체, EU의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보이스를 가지자. 이러한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전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EU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다. 아까 지금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에도 그런 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EU가 28개국인데 이 4개국이 없다면은 EU의 경제 성장률은 제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평균 EU의 경제 성장률이 뭐 0%에서 1.3%, 그리스 같은 경우는 더 나쁘죠, 그죠? 그렇지만은 4%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EU의 지금 대통령,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가셨던 EU의 상임의장이면 EU의 대통령입니다. 예. 그 투스크 의장도 전에 그 폴란드 총리였어요. 그만큼 EU의 정책 결정 어떤 체제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의 우리의 첫 정상회의였지 않습니까? 네. 처음이었던 만큼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그 4개국과 그 89년 아까 말씀드렸죠. 89년, 90년 이렇게 다른 연도에 수교를 맺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북방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되어줬던 네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헝가리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개국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수교를 했던 거고요. 수교를 해서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과거에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발전을 못했던 발전에 그렇지만은 그 발전에 대한 이 뭔가 이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네. 이 무궁무진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도 있고 사람들도 스마트하고 성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우리 기업체가 자동차, 전자, 철강 이런 부분에 막 나갔고요. 네. 오늘 현재 저희가 좀 카운트를 해보면 뭐 정확한 카운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80여 개 기업들이 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4 국가들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 정도의 수준의 그 경제 그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큰 내수 시장이고 또한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정말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서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더 동적인 국가들로도 진출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아주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EU가 이제 통합이 계속되고 있는데 EU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그 잠재력도 좀 더 커집니다. EU 쪽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특히 V4 국가에 대해서는 미래가 있다고 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8개 EU 국가에서 4개국이 지역 협력체로서 공동의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의견을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EU 내의 중견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뭐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스스로 겸손하게 할 땐 중견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믹타라는 중견체 국가 그룹도 저희가 하고 있고 결국은 EU 내의 중견국 그룹인 비세그라드와의 우리 한국 외교 어떤 그 지평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비세그라드 그룹의 이 이제 협력체는 자기들 이름으로는 비세그라드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국 플러스 한 나라. 저희 나라가 10번째로 그 어떤 그 클럽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비세그라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무조건 어떤 국가라도 들어와서 같이 함께 뭐 협력을 논의하자 이러진 않겠죠, 그죠? 비세그라드 그 플러스의 포맷에 들어가 있는 국가로는 우리 전에 9개 국가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 EU 국가에서 큰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 뭐 스위스라든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뭐 우크라이나 그렇고 아시아에는 일본이 저희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들어갔다. 그 양쪽에서 굉장히 그 많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다 보시면 되고요. 역사를 보면 얼마나 빨리 양국이 서로를 찾았는지 파트너로서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작년 7월입니다. 2014년 7월에 슬로바키아하고 저희 한국하고 윤병세 장관님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했어요. 그때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의기가 투합이 된 겁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 1년 뭐 여만이죠, 그죠? 이렇게 정상체로 발전한 것은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아주 급속도한 진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양측이 서로를 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었던 정상회의 기자회견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개국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 공유 세미나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통일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질문 내용대로요. 네. 비세그라드 4개국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냉전기 때 공산권 국가였고, 그 공산권 국가의 그 그룹이라는 게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있어요. 예.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아주 그 중견 국가들이었다. 거기에 주요 4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89년, 90년 탈냉전을 이끌었고, 그 전에도 저희가 뭐 헝가리라든지 폴란드에서 뭐 혁명을 했고, 그다음에 구소련에 의해서 짓밟혔고 하는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갈망이 큰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제 탈냉전이 끝나면서 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바로 이제 체제 바꿈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예. 성공적으로, 물론 아픔이라든지 고통이 있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4개국이 겪은 그 체제 전환의 경험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뭐 도움이 되는 뭐 네. 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독일의 통일도 벌써 25주년이 됐고, 네. 우리가 독일 통일의 과정은 우리 한반도 통일의 교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또 하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 또 통일이 된 이후에 어떻게 체제 전환의 경험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하는 것도 큰 독일 통일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비세그라드 그룹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에 빨리 동참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단결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체제 전환 아까 경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저희가 비세그라드 그룹하고 작년 12월 그리고 금년 올해 11월 이렇게 폴란드하고 체코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체제 전환 경험 공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비세그라드 4하고의 정상회의체에서도 저희가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 공동성명 속에서도 이 세미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나가자 이렇게 했고요. 네. 이 비세그라드 국가들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저희의 그 한반도 평화적 통일 구상이라든지, 한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아주 지금까지 지지를 해왔던 국가들이라서 이렇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네. 저희가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어디서든지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공동성명에서 저희의 그 한반도 평화적 구상, 통일 구상이라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을 했고, 이거와 아울러 우리가 동평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넵시라고 동북아 평화 통일 구상이라든지 한반도 실렛 프로세스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이제 유럽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네.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올해가 70주년이죠, 그죠? 분단 또 70년이고 광복 70주년이고. 이러한 어떤 의미 있는 해에, 그것도 12월 달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4개국으로부터 우리 평화 통일 구상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협력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가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50조 규모의 중유럽 인프라의 빗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경제적 성과가 정무적인 그런 성과만큼이나 아주 큰 어떤 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희가 좀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세그라드 각 4개국과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로 다 보면은 그 교역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135억 불이고요. 우리가 그 비세그라드 4개 국가에 투자한 총액은 51억 불에 달합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유럽 국가 전체 내에서 두 번째 그 교육 대상국이고 세 번째 투자 대상국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네요.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교육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을 시켜 나가자는 어떤 그 약속이 있었고, 또한 그 협력의 지평을 거기만 머물지 말고 에너지, 인프라,
과학 기술로 좀 더 협력의 지평을 구체적으로 넓혀가자. 네. 뭐 그런 데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세그라드 국가들도 그 에너지가 굉장히 그 에너지에 대한 그 대외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부존 자원이 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전략적인 아까 요충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서하고 남북 유럽을 연결하는 그 지정학적 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저희하고 비슷하게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다음에 에너지원 발굴하는 거 이렇게 하는 우리하고의 그 유사한 관심 영역이 같기 때문에 그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 네. 해서 에너지 대화 채널을 설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큰 발전입니다. 에너지 대화 채널을 우리 한국하고 비세그라드 4개국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거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비포 국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EU 국가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 경제적인 잠재적인 그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U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네. EU 펀드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교통 물류라든지 디지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건설 수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분야에 있어서 첨단적인 ICT 기술 개발 능력도 있고 인프라를 개발했던 능력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잠재력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에서 내년 중에 인프라 그 고위급 회의를 또 가지고 했다는 거에도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세그라드 국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은 노벨상 중에서도 과학 분야에만 통 합치면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출했어요. 대단한데요. 우리나라는 네, 아직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20명이 넘는 그 과학자, 아주 걸출한 과학자와 그 과학기술, 기초과학기술을 양산했던 이 국가들하고 우리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 국가들보다 응용 기술 측면 네.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창조 경제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조금 영역도 확충하고 그렇게 지금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정상회의 때 비세그라드 국가 4개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비세그라드 펀드 이렇게 어떻게 보면 3자죠, 그죠? 큰 3자 공동체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설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네.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서로 도와줘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파트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인적 교류 부분인데요. 한 비세그라드 차세대 문화교류 캠프 사업을 열기로 했다고요. 이 캠프 사업 어떤 건가요? 예, 그 문화교류 캠프 사업 그러면은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쫙 그림이 나오실 텐데요. 뭐 똑같습니다. 네. 저희 외교 관계라는 게 결국 양국 관계가 자주 만나고,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그다음에 뭐 높은 사람도 자주 만나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도 서로 교류가 되고 이렇게 자주 만남으로써 접촉이 많아지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가 높아질 거고,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신뢰가 쌓일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은 협력 분야도 더욱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저희도 지금 유럽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취임하신 이후에 문화 융성, 인적 교류 이런 것을 외교의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중시해 오셨어요. 오셔서 근본 그 한 비세그라드 정상회담에서도 문화 협력하고 인적 교류가 아주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제안을 한 겁니다. 한 비세그라드 문화 교류 캠프 사업 제안을 했고 현장에서 제가 느낀 감은 모든 그 4개국 총리들이 아주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호응을 보였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비세그라드 국가들의 그 문화 예술 관련 그 전공 학생들하고 그리고 차세대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 한국의 문화 체험 기회를 가지고 또한 공동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무용, 미술
이 다채로운 분야에서 공동 작품도 제작을 하고요. 뭐 잘 되면 이게 상품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문화 콘텐츠도 같이 공동 개발하자. 같은 그 협력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보자. 함께 가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외교부 문화국에서 뭐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 각국별로 10명씩 그 초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소년 10명 하면 50명이 되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50명이 7월경에, 내년입니다. 그죠? 네. 내년 7월경에 그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요게 되면은 아주 크게 뭐 이렇게 양적 교류에 아주 큰 문화적 교류에 큰 모멘텀 어떤 그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거 말고도 뭐 관광 분야라든지 그다음 워크 할리데이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같이 다양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공공외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인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한 비세그라드 그룹 간의 공공외교에도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룹 정상회의에 이어서 각국의 정상들과도 차례로 회담을 하셨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먼저 폴란드와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폴란드 총리도 저희가 만났는데요. 폴란드 총리는 우리 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성 총리입니다. 그 비아타 시드워 총리였는데 그 시드워 총리는 지난 그 11월 18일 얼마 안 됐죠, 그죠? 이때 이제 신임 총리로 취임하신 분이셨고요. 거의 뭐 국제 무대에 데뷔하신 그런 어떤 그 상태였는데. 취임한 지 2주 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 교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첫인상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발린다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양자 정상 차원에서의 교감, 그리고 양국 관계를 한번 짚어봤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 그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신호탄이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또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에 저희 윤명세 장관님을 모시고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서 말씀 나누는 걸 좀 들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두다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한이고 친한이셨고 그리고 한국의 외교관으로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정말 외교적인 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폴란드 관계가 정말 과거도 깊었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욱더 굳건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2013년도에 폴란드하고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했습니다.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될 텐데 그렇게 만들기로 약속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재밌는 거는 시워드 총리께서 폴란드가 앞으로 신정부가 나갈 방향이 경제 발전이다. 경제 발전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믿을 만한 경제 성장의 모델이 어디냐? 한국이다.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도 폴란드 바르샤바라든지 폴란드의 많은 거리에 한국 차들이 요즘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본인도 한국 차를 탄다. 이런 재미있는 굉장히 친근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투자뿐만 아니라 과학, 혁신, 환경, 인프라 이렇게 다양하게 협력의 지평을 넓혔는데 약속했다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우리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건 아시죠? 그럼요.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인기가 대단해서 우리가 뭐 폴란드 하면은 우리한테 뭐 좀 잘 모르는 나라는 아니지만 더욱더 폴란드 쇼팽의 관계를 더 알게 됐을 거고 폴란드 내에서 한국이 뭐 알려진 나라이긴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구나. 맞습니다. 그거를 느끼게 된 계기였고요. 며칠 전에 이제 잘 아는 분이 이디오피아 대사입니다. 이디오피아 대사인데 서울에 오게 됐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세그라드하고 한국의 정상회담이 잘 됐다 그러면 저한테 좀 이제 치열합하는 거죠, 그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도 같기도 한데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폴란드 대사가 다짜 뭐 곧자 뭐 딴 이야기 안 하고 자기를 이렇게 막 빅허그를 하더랍니다. 막 안 뜨래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조성진하고 말이지 폴란드 때문에 우리 양국 관계 폴란드의 쇼핑 그 콩쿠르에서 조성진이 됐기 때문에 한 폴란드 관계는 이제 더더욱 형제 관계가 됐다. 이런 또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음악적으로도 조성진 씨가 아주 국위선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헝가리 얘기도 해보죠. 헝가리와는 어떤 의견들을 교환했나요? 헝가리하고의 정상회담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만나셨던 그분이 한번 저희 방한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금년 4월에 또 아데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방한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1년 만에 그 세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잦은 만남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 양국 정상 차원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 이건 좀 이례적이긴 한데 1년에 3번 정도의 정상회담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양국 간의 그 유대 관계를 재확인했고 특히 이제 교류 협력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력 이 분야에 대해서 헝가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창조 분야라 창조 혁신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문제겠죠, 그죠? 그다음에 국방 방산이라든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정착함으로 더욱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눴다. 그다음에 헝가리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그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좀 전파할 수 있는지 그 상호 회의적 협력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했고요. 이렇게 하려면 경제 공동이 이런 것도 열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협의 채널도 조금 더 활성화해 나가자 이런 데 대해서도 합의를 했고 또 이 분야 자체가 다양하게 국방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협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가셨을 때 그 계기에 군사 비밀 보호 협정도 체결되고 그 수리온 헬기라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네. 그 아주 성능 높은 헬기인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헝가리에 성공적으로 수출하게 되면 주변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럼 성공적으로 또 그게 이제 이름을 타게 되면은 네. 우리의 그 방산 수출 사업에서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헝가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 분야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이런 분야에서의 강국이고 또 우리는 또 창조 경제 이쪽에서도 강국이고 그래서 IT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 신성장 동력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개의 나라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어졌나요? 이 총리님의 이름이 그 로베르토 피소, 네. 피소 총리인데 박근혜 대통령님 취임하신 이후에 최초로 개최되는 그 양국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동안 다루지 못한 많은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피소 총리는 지난 2007년도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역시 이분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한국을 친구로 생각하는 친한 인사시고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마운 거는 그 한 비세그라드 4의 정상 차원의 협력체를 만들게 한 어떤 수몽 공로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슬로바키아 그 외교장관께서 서울에 방한하셨을 때 작년 7월에 방한하셨을 때 이 아이디어가 이제 만들어져서 네. 이걸 1년 반 만에 이제 결국은 정상협의체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80개의 그 우리 기업들이 10만 명의 고용 창출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4개국에. 제가 이제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회사가 거기에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보면 사실은 금방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슬로바키아 그러면 어떤 기업이 지금 나와 있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으로. 기아입니다. 네. 그래서 기아가 자기들의 그 광고할 때도 기아 메이드 인 슬로바키아 그렇게 한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외우고 있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됐으니까 슬로바키아가 기아하면 체코는 뭐겠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런 방식으로 제가 좀 외웠던 기억이 지금 새롭네요. 예. 여기 지금 그 슬로바키아가 자동차를 많이 우리 그 기아 진출로 인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가 됐는데요. 이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GDP가 슬로바키아 내에서요. 네. 총 GDP의 10%입니다. 와,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또 특히 V4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고 그 경제 기여하는 거는 뭐 일방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쌍방적이다, 호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다른 나라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투자는 지금보다 나을 수 없다. 뭐 그건 아니죠. 더 뭐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지만은 협력의 지평을 넓히자 하는데 같이 합의를 했고요. 네. 과학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다양한 협력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슬로바키아는 우리 기업들이 먼저 들어갔지만 정부 쪽에서 법적 제도적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경제협력협정도 조만간 체결할 거고요. 경제협력협정이 만들어지면 경제공동위도 이제 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만들어진 어떤 그 과학기술협정에 따라서 과학기술 공동위도 곧 개최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ICT 협력 MOU 뭐 체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슬로바키아도 한국과의 그 협력 그 잠재력이 무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체코에서 첫 K-팝 콘서트가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중유럽에서도 한류 열풍이 꽤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가요를 듣기 위해서 2천여 명의 팬들이 무려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 박철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됩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그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역시 싸이 열풍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해는 싸이 때문에 저도 굉장히 바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한류의 힘이구나 그 옆에서 느끼게 됐고 또 한 번은 올해 이제 7월달에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라고 큰 행사가 있어서 폴란드에서 네. 또 비슷한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그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영 제너레이션 그 아이돌 그룹은 없었고 카버 댄스 팀 있지 않습니까? 카버 댄스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면 똑같이 춤추는 걸 그룹처럼 또 한국의 파워풀한 그 남자 보이 그룹인가요? 예. 그런 것처럼 하는 걸 봤는데 서울하고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TV 가끔씩 보면은 막 이 야광등이라 그럽니까? 막 네, 이게 네, 돌리고 형형색색으로 네. 한국말로 정말 놀랍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 느낀 게 이제 폴란드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요번에 느낀 게 체코입니다. 체코는 특히 이제 그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써놨는데 레드벨벳, 네. 그다음에 사이니, 샤이니? 샤이니라고 그러나요? 네. 그다음에 팝핏 댄스 뭐 이런 어떤 그 알려진 잘 우리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팀이 왔는데 열광의 도가 뭐 서울 못지 않습니다. 그 2,000명도 네. 저는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저희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평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융성의 바탕을 둔 국가 발전 시책을 가지고 계시고요. 뭐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네네. 예.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네. 또 자세히 여쭤보죠. 네. 뭐 K-팝 콘서트장을 직접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3년 6월엔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또 올해 4월에는 브라질에서 K-팝 콘서트장을 방문을 직접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한류 열풍에 좀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뭐 금방 그 우리 잘 말씀해 주신 거 잘 평가해 주신 거고요.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평소 문화 융성을 기반해서 국가 발전도 시키자 이런 어떤 그 시책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해외 방문 시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인게이지하시고 또 전개하시고 그렇습니다. 체코도 예외가 아니고요. 예. 특히 체코는 한류를 그 아주 한류의 그 중심이다. 중국 유럽에서 한류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한류를 대변하는 그 K-팝 콘서트 공연장에서 또 한류 팬들을 만남으로써 또 한류를 좀 더 알리는 체코 사회에 네. 이런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체코 국민들은 그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이 있다. 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체험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체코 팀이 3년 내내 연속으로 입상을 했고요. 체코 내에 3,000명이 넘는 한류 팬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중에 이제 2,000명이 온 건데 이거는 만약에 뭐 5,000명이 들어가는 그 공간이 있었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환호성,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그 환호성을 들을 수 있고요. 네. 그 체코인들의 그 한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체코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중유럽으로 점차적으로 한류가 더 폭발적으로 전파가 될 것이다.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미를 두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번에 성과를 얻고 돌아오셨는데요. SNS를 통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골라서 직접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에서 강현준 님이 주셨는데요. 질문을 동유럽의 어떤 점을 배우고 흡수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그 동유럽이라 그러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지금 비세그라드가 동유럽이었죠, 그죠? 예전에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중유럽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비엔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죠. 네. 오스트리아 그 일대가 중유럽이었고 그 이외에 그 소련권은 전부 동유럽이라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동유럽이 이제 서서히 중유럽을 거쳐서 서유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동유럽인지 볼까요? 뭐 우크라이나, 몰도바라든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 텐데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토 분쟁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못 배우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체제 전환도 잘 되고 있고 또 성실한 그 국민성도 있고 교육열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 중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V4 국가처럼 동유럽 국가, 이제 동유럽 국가가 V4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그룹핑 한다 그러면은 그 국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V4처럼 그 나름대로 지역 협력체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 스스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더욱더 경제적인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백낙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체코와 동유럽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까지의 외교에서 동유럽 외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주가 되지는 못했는데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류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중유럽, 동유럽을 묶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체코 있고 하니까 네. 체코를 중유럽을 동유럽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키포인트를 뭔가 하면은 이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결국은 어려운 25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제가 25년 전에 가진 못했지만은 그때 영상도 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경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들어오는데 정말로 우리 한마디로 하면 배고프고 춥고 네. 배고프고 춥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그 국가들끼리도 이제 갈등과 반목이 있고 이 갈등과 반목을 신뢰관계로 극복을 했고 이제 체제 전환에 성공을 했고 결국은 지금 유럽 내에서도 보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발전의 단계를 거쳐왔다. 네. 그 발전 단계를 거쳐온 가운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 가지고 체제 전환의 소중한 경험을 같이 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25년 전에 어찌 의미 있는 경제적 기여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280개 기업이 그때는 다 진출하지 않았겠지만은 의미 있는 기여를 했고 그런 의미 있는 기여를 우리가 받고 또 네. 우리가 주고 하는 가운데 또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신 감회가 어떠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소회가 아주 있습니다. 네. 소회가 큽니다. 제가 이제 한 9개월 정도쯤 됩니다. 제가 이게 유럽 국장직을 맞은 지가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 외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하고만 50번의 그 외교장관 이상, 그러니까 외교장관하고 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준비 과정까지 치면은 뭐 그 한 2배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32번의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18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우리 유럽만 쳐서 그런 거죠. 네, 거의 지금, 한 달에 6번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네. 지역이 제가 이제 그 지역이 6개 지역국장 중에 한 명이니까요. 네.
뭐 똑같이 이만큼 많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지역도 합하면 예, 합하면 뭐 굉장히 대단히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그래서 7월 달에 19박 20일 있었던 그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 그거는 뭐 한 1000번 이상에서 뭐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 다 이렇게 저렇게 댓글 그림까지 치면 한 7000번이 넘게 보도가 됐다 하는데요. 예. 그 친선 특급도 저희 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러 정상회담이 최근에 있었고요. 파리에서. 그리고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다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V4가 프라하에서 좋은 날씨 기후 환경 가운데 아주 성공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회가 깊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유럽국장님을 모시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방문, 올해 진행된 순방 외교의 완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서 2015년에 보내드렸던 라이브 모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2016년에도 항상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빨리,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발전하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관,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6년에도 우리 라이브 모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